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탐색을 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통해 인공지능을 만드는 전문가 시스템도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을 통해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왜 기계학습이 각광받기 시작했을까요? 전문가 시스템은 사람의 지식을 많은 규칙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면 감기이다 와 같이 비교적 규칙으로 만들기 쉬운 문제에서는 작동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쉽게 처리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조차 전문가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문자로 나타내고 그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모두 규칙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넣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계학습은 기계, 즉 컴퓨터를 사람처럼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감기 환자를 판별하는 예를 다시 들어보면 기계학습에서는 감기 환자들의 데이터를 기계학습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학습 결과 컴퓨터가 감기 환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감기 환자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난다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요즘에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학습은 학습시키는 방법에 따라 보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됩니다. 각각 어떤 학습 방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그림을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각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라고 적혀 있는 것은 각 이미지가 어떤 동물인지를 나타내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데이터에 대한 고양이, 강아지와 같은 정답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레이블, 즉 정답을 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저건 강아지야 라고 가르쳐주며 학습시키는 것이죠. 지도학습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 기계학습 모델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넣어 학습시킵니다. 학습 과정에서 기계학습 모델은 고양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 속에서 고양이만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레이블의 데이터 속에서는 강아지라고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냅니다. 즉, 기계학습 모델은 강아지, 고양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보고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스스로 찾아내어 학습합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 문제와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류 문제는 어떤 대상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것이 분류 문제에 해당하며 이를 이중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이중 분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에는 텍스트를 보고 그것이 악플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거나 이메일을 보고 그것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의료 영상을 보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중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양이, 강아지, 토끼, 햄스터를 구분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중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중 분류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의 색을 인식하는 것,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미리 학습하여 출입증 대신 얼굴 인식으로 출입 허가를 내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측 문제는 데이터의 값을 분석하여 주어진 값에 대한 결과 수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의 면적, 역에서부터의 거리, 건설 날짜와 매매 가격을 분석하여 새로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의 과거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에서의 성적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랩스의 로보틱스 그룹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로봇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찍어둔 사진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숫자를 예측하는 지도학습 기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로봇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임 속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는 강화학습을 사용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달리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자체에서 학습을 통해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비지도 학습은 주로 군집화와 차원 축소에 사용됩니다. 먼저 군집화에 대해 예시를 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 데이터가 6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눈에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있겠지만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각각 무슨 동물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키면 기계학습 모델은 오른쪽 결과와 같이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군집화를 하면 각 그룹에 속한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룹의 데이터는 날개가 있고 다리가 2개다.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는 다리가 4개이고 꼬리가 있다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차원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원 축소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 속에서 인물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물에 대한 정보이므로 배경에 대한 정보는 제거해도 인물을 인식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차원 축소를 통해 데이터 속에서 불필요한 특징, 즉 이 경우에는 배경에 해당하는 특징을 제거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면 컴퓨터가 연산을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일 뿐더러 학습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원 축소를 통해 데이터 속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여 군집화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집화는 기업에서 고객을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를 군집화하면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들끼리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인 고객의 특징을 분석하면 그룹별로 고객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그룹에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듯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기록한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배워야겠죠. 자율주행 차의 지붕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달려 있거든요. 라이다 센서, 또 그 외에 레이더, 그리고 위치를 알기 위한 GPS, 관성 센서 등등의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제 센서 장비를 달고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센서 장비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겠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을 잘 하려면 사실 좀 예외적이고 위험한 상황들에도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상으로 도로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우리가 원하는 좀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을 발생을 인공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학습 방법으로 기계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행동심리학의 강화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행동심리학에서 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고 처벌을 피하는 행동으로 강화되듯이 강화학습에서는 어떤 환경 안에서 컴퓨터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은 벽돌 깨기 게임의 모습입니다. 벽돌 깨기 게임은 파란색 막대를 좌우로 움직여 빨간색 공을 튕겨 화면의 벽돌을 많이 깨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벽돌 깨기 게임을 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면 먼저 파란색 막대를 좌우로 움직여 빨간색 공을 튕긴다, 빨간색 공이 벽돌을 깨면 점수를 얻는다 등 게임의 기본 규칙에 대한 설정을 줍니다. 그 다음 수많은 게임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가치를 통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책이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상태에서 특정 정책에 따라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강화학습은 시작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누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각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적 보상 값을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강화학습은 게임이나 로봇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강화학습으로 만든 인공지능 사례로는 먼저 알파고가 있습니다. 알파고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만든 알파고 제로는 순수하게 강화학습만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으로 유명한 알파고 D에게 100대 0으로 승리한 바둑 인공지능으로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강화학습 인공지능의 예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걷기 힘들었지만 강화학습을 이용한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점프를 하거나 물구나무를 서는 등 성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나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레이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스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을 하게 되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디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장애물을 회피해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갔는지 같은 기록을 다 수집을 해놨다가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은 사람이 이것은 고양이, 저것은 강아지라고 배우듯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사람이 잘 모르는 대상들 사이에서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듯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학습 방법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학습 방법을 모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그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뭐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저들한테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을 해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발자가 아닌데 그 개발을 관심 있어 한다고 하면 사실 작은 것부터 하나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공부만 하다 보면은요,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걔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건 전반적인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미니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라도 하나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개발을 한다 아니면 AI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걸 구현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은 계속 언어가 바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개의 언어에 대해서 자기가 깊숙이 잘 파고 들어가서 기본 개념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점점 다른 언어들이 나와도 그런 부분들은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학교에 와서도 소프트웨어를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에 넣어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똑똑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게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로봇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 속 세상에만 있으면 요리를 해준다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로봇 연구자가 되어서 인공지능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인공지능 기술. 원래 이제 그게 제 전공이었고, 그런 인공지능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독특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있고 거기다가 자율주행이 사실 이 사회 대중화가 되려면 그 사회 뭐 법이나 제도나 뭐 사회 인프라나 또는 사회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총체적인 약간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좀 느끼는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은 굉장히 세상의 모든 주목과 관심을 받고 제일 이제 핫한 분야인데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찬밥 대우를 받았죠. 뭐 대학생들도 할 수 없이 필수 전공 과목이니까 수강은 하지만 되게 지루하고 뭐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는 기술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10년 만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가 뭐 10년, 20년 후잖아요. 그때 세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예측을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미래의 꿈을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분류 문제와 예측 문제로 나눕니다.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 등에 사용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군집화와 차원 축소할 때 사용합니다.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 관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강화 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작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누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파고, 제로 등 게임 인공지능을 만들 때나 이족 보행, 로봇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